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순천에서 끔찍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10대 청소년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식 살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묻지마식 흉악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와 집행의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 문호세 변호사, KBC 박성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사건 처음부터 취재한 박성호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게 순천에서 벌어진 이번 살인 사건 시작부터 경과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이 사건 개요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26일 밤 0시 4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여성이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가 다가가자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는데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순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조치를 받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5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최근에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에 수능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는데요. 이날도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왔다가 친구를 만나 집에 바래다 주고 귀가를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약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범행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걷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사건 피해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는 30살 박대성으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흉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와서 피해자를 약 800m가량 뒤따라간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 씨의 범행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10대 여성이 피해의 대상이 됐다는 점, 사건 이후에 도주 과정에서 웃으며 돌아다녔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정치권 등에서는 사형 선고와 함께 실제 집행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순간부터 그 뒤로 이제 수사의 상황 그리고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인 논의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좀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 자,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흉악범죄 피의자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범행 직후에 여러분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이 CCTV 영상이나 또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피의자의 모습들이 좀 기괴하다고 할 만한 특이점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사 카메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박대성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자리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좀 기괴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체격도 좀 왜소해서 과연 저렇게 강력범죄를 저질 만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 박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박대성 씨는 순천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원래는 경북 경주에서 거주하다가 약 3개월 전에 순천으로 이사를 왔고요. 배달 음식점 운영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영업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건인데다가 신상 공개까지 되면서 또 박대성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증언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군 복무 시절에도 부대 내 선우임, 동기 가릴 것 없이 시비를 걸고 다툼을 벌였고 자신이 무서운 사람임을 과시하는 듯한 성향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박대성은 폭력전과 2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서 사건은 불송치되는 등 큰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이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전조 증상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약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건 직후에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이번에 박대성이 이번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살인 사건을 보면서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놀랍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박 씨가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였습니다. 박 씨는 과연 죄의식이 있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범행 이후에 너무나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요. 걷다가 웃는 모습이 촬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맨발로 거리를 걷다가 본인 가게로 돌아가서 운동화를 갈아 신고 다시 거리로 나오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신상이 밝혀지면서 공개된 그 머그샷 사진을 보면 이번 사건 이후에 검거된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도 너무 태연해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소를 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의 태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박 기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과 면담을 했다라고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4일 KBC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박대성이 범행이 벌어지기 전인 약 30분 전쯤인 지난달 26일 새벽 12시 15분쯤 경찰에 신고가 한 건 접수가 됐습니다. 동생인 박대성이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박 씨 가족의 신고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게 앞에서 흡연 중이던 박대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박 씨는 경찰에게 형에게 죽겠다고 한 것은 그냥 해본 소리였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박 씨와 약 10분간 면담을 이어갔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일단 경찰 측은 현장 출동 매뉴얼상 그 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뒤에 불과 20분 만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조금 더 꼼꼼했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경찰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특정한 증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찰 면담 후에 불과 20분쯤 뒤에 이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변호사님, 당시에 이제 어떤 조치가 좀 더 취해졌더라면 이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가족은 자살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살해 범죄를 저질렀고요.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렇다면 면담 말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없었던 걸까요?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아나 부상자 등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박 씨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씨가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것이고 다른 영업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취해 있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시비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경찰이 출동할 상황에서 파악했을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뭔가 더 수위가 높은 제지나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대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셔서 범행이 기억이 안 난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제히 됐었고요. 근데 검찰에 송치되던 날 진술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술도 처음에는 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니까 2병 정도 마신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박대성의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도 이제 음주 같은 것들이 심신미약 이제 이런 것들로 양형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우리 형법상 범행 당시에 뭐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감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정신질환이나 음주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면 심신 상실의 상태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한 행위는 아예 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 심신미약, 금방 말씀하신 그런 상태였다면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최근에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심신 상실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심신미약도 기존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진단 내역이나 치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은 되지만 이렇게 박 씨처럼 주장만 있는 경우, 기존 치료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박대성의 경우에는 이전에 치료 전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뭐 이런 심신 상실의 심신 미약이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음주 감경으로 실제로 처벌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 요즘에 이렇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피고인들이 제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추세이고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는 그 최근에 술을 마셔서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필름이 끊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마셔서 그 다음 날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해서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 변명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흔히들 그렇게 핑계를 대면 이제 그걸로 끝이고 그렇게 말하면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나 보다라고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행위 당시에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술을 핑계로 하는 것들이 점차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씨는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추가로 수사가 이제 더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경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나 수사를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럼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아직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대성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 증거가 굉장히 충분한 만큼 뭐 유무죄 여부를 가릴 만한 부분은 뭐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박대성의 범죄가 계획적이었는지 혹은 우발적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형량이 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제처 기준에 따르면 살인은 참작할 만한 동기 혹은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형 범위도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 이상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감형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 당초에 뭐 살인할 계획이 없었다, 우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 씨 역시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경찰 조사에서 꾸준하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계속해왔고요. 병원 진료 기록이 없음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도 말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800m가량 뒤쫓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뭐 충분히 계획적 범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 최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또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 이상 동기 범죄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잦아지고 있습니다. 분당 쇼핑몰 칼부림 사건, 또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한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범죄들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대성 사건이 발생한 지 바로 일주일 뒤인 9월 30일에도 제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0대 남학생이 하차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내린 뒤에 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요. 1시간 만에 붙잡힌 남학생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실제로는 말다툼을 벌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또 지난 4월에는 광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70대 노부부를 폭행해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는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이제 다른 아파트 주민에게도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약을 5일간 복용하지 않아서 일부 기억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칼부림 사건이 나는 등 이상동기 범죄 행위가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맞는 치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현도 이게 처음에 묻지마 범죄, 묻지마 흉기 난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이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해 연이어서 발생했던 이 흉기 난동 사건들의 피의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상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흉악범죄에 대해서 양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무기징역이 지금 최고형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도 찬성 반대 이렇게 갈려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런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판단을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서 양형 기준도 달라질 텐데 양형은 또 어떻게 해서 기준을 갖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경찰청에서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 무관련성,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동기 이상성,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행위 비전형성 등을 충족해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에 대한 고유한 양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살인 범죄에 있어서는요. 양형 기준표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 충족으로써 1인을 살해한 경우라는 그 유형을 유형화해서 가중처벌 요소로 포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권고형이 15년에서 20년 사이이고요. 만약에 약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골라서 공격을 했다든지 잔혹한 범행 수법이 있다라는 가중 처벌 요소가 있다면 18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유형화해서 가중 처벌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기본형이 2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요소가 있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양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가중처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게 분류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특정한 양형의 기준이 있다라기보다 죄질도 좀 따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법이나 피해 규모 이런 것도 좀 따져서 이런 가중처벌 요소들까지 따져서 최종적으로 양형이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은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최원종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상고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인데요. 이번 순천 사건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이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사형 선고 그리고 실제 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것도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형은 선고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여도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일단 국가가 사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저 또한 그 집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형 집행은 국제사회에서 또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적어도 현재 양형 기준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징적으로라도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다 강화된 처벌을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응보를 하고 또 이런 처벌이 있어야 유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1997년 이후로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7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다 이제 이렇게 외신이나 외국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형 폐지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사회, 현대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추세처럼 되어 있지만 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여기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이 처벌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범죄를 유발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같은 지금보다 좀 더 처벌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이 선고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는 예상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민들 어느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범죄인데요. 자, 이런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논의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상 동기 범죄를 그 명칭으로 부르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범죄자는 범행 동기로도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혹은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양형 기준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고유의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 범죄에 대해서만 때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고유한 가중처벌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좀 강화된 처벌을 하고 그래서 범죄 발생을 좀 차단하고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가중처벌에 대한 요소를 이 이상 동기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전반기엔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5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21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 중책을 맡은 예산 전문가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노동과 예산, 광주 전남 지역 현안 등 얘기 두루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KBC 시청자께 인사 말씀. 네, 우리 광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국회의원인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박정학원의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치 쪽에서도 좀 유명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어학원 이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토익, 토플 90년대에 뭐 그리고 GRE, GMAT 이런 입시 학원 준비에 정말 뭐 신기원을 여셨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중국 우한대에서 박사를 하셨던데 중국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제가 뭐 잘하는 건 없는데 이것저것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생물학 전공을 해서 미생물학이 유전공학으로 이어지는 때인데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못 갔습니다. 학원을 하느라고. 그러다가 2004년도 17대 국회에서 떨어지고 나서 중국을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사업을 좀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영방송 CETV에다가 한국어 교육방송을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다음으로는 최초로 외국어가 들어갔는데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또 박사 과정을 우한이라는 곳에서 우한대학에서 역사학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사업가적 기질, 인사이트 같은 게 팍팍 튀는 게 있으신 모양이네요. 중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그 페이스북 때문에 정치란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알듯 모를 듯한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가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일종의 위안의 정치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마치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그런 의미에서의 더 선제적인 노력들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토로 삼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는 뭐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이태원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꽃다운 목숨을 이렇게 잃었는데 그 상황에서 책임자도 없고 결국은 희생에 대한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정부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닦아줄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내고 있는 법률안에 해병대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는 특검을 계속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문제를 키워가고 불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건 둘째치고 흘린 눈물 닦아주는 것도 뭐 막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환노위신데 윤석열 정부 환경 노동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환경과 노동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선 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정말 잘못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한 20점? 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란봉투법 이거를 몇 번을 이렇게 발의하고 해야 된다. 사회가 고쳐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거부하고 있고 노동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면은 뭐 낙제점에서도 낙제죠. 예,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첫 국감 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오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기후 행동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네.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요지인데 지금은 2030년까지만 NDC가 계획돼 있고 그 이후로는 2050년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NDC가 뭔가요? NDC가 국가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국가에 대한 계획인데 네. 그것이 30년까지만 있고 뒤에는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그 파리 협약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약에서 기후 협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대까지는 40% 정도를 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인데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그거에 따라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네.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정부가 부담일 수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계획에 대한 기본 설계를 바꾸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중점 국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 줄이네 마네 이런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생존이랑 연결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게.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제조국이지 않습니까? 제조국이기 때문에 이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건 결국은 뒤에 가서 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현행 만 60세 정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일단 법안 내용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65세라는 것이 우리가 연금이 나오기 네. 시작하는데 그때 60세부터 65세까지는 네.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좀 그래서 65세를 갑자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업장별로 300인 이상 50인서부터 300인까지 또는 5인서부터 50인까지 이런 것을 좀 나눠서 65세까지 결국은 정년을 연장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럼 의무적으로 뭐 당연히 65세까지는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낸 것은 19조에 보면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부칙에는 특별한 경우를 두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조금 이제 사회적 갈등은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를 계속 가져감으로써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에 대한 서로 간의 논의를 많이 통해서 성숙되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이제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갈등 관련해서 이제 청년 세대들은 아니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60 넘어서 65살까지 다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하여간 이게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고 내년이면 당장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또 젊은이들이 출생률이 적어지면서 갖는 그 일자리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충분히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또 일자리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일자리는 미스매치라는 얘기도 많이 해서 일자리 많은데 젊은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게 이번에 그 의대 정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충분히 사회적으로 성숙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기회를 토론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 반응이나 입장은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여야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다룰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연금 개혁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지금 나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 60세 정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성숙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여쭤본 거는 대통령이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시니까 혹시 이거 통과가 됐는데 또 이것도 뭐 거부권 행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뭐 기우가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시진 않겠네요. 이거. 대통령이 지금 한 20% 중반대에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60세 이상,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지지하잖아요. 만약 이것도 반대하시면 지지율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막 그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왜 연장하려고 하냐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OECD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하는 거에 찬성률이 제일 높던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씁쓸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 10년간 네. 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일을 하는 비율이 6.1%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년을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의 연금을 받을 시기까지의 공백이 있고 또 수명 연장이 되면서 아직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지금 많이 변해가지만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기 때문에 갖고 계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회사의 의무로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빨리 은퇴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안 하실 거고 그래서 그걸 상한선을 막아놓는 게 이제 문제니까 상한선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법을 내게 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 중책을 맡으셨는데 법안 제정과 정부 예산 심사, 뭐 결산, 국회 양대 권능인데 당연히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전폭적인 신임이 없으면은 맡기지 않으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랑 많이 친하신 모양이네요. 네.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을 할 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당정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2년 전에 예결위 간사할 때 당대표께서도 원내대표께서도 이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원만하게 잘했다. 협의 과정에서의 각 당이 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잘 확보했고 특히 우리 쪽에서 좀 더 확보를 잘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맡겨주신 것 같고요. 과분한 자리지만 이렇게 맡겨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도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이 났다 그러고 올해도 뭐 수십조가 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십조씩 일종의 빵꾸가 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모든 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가 예산에 대한 세수 결손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결산 과정에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세수 기반을 잘 해야지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의 국가 살림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건 인정을 했고 그건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세출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세수에 대한 것들은 국회에서의 심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더 5월에 세수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잡히는데 국회가 늘 365일 일하는 국회 또 효율을 높인다면 좀 더 앞서서 5월 때부터 같이 세수를 잡을 때부터 같이 이제 논의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것을 기재부가 이거는 투명하게 오픈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인데 그거를 나누려고 할까요? 국회랑 그것도? 근데 그동안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세수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난 거 이외에도 또 문제는 세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 때도 있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면은 이 변동의 폭이 너무 크면은 실력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잘할 때야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법안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광주시청에서 2024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이거 어떤 자리였나요? 뭐 어떤 말씀하신 건가요? 그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광주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광주에서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를 국회 증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100% 공감합니다. 네. 제가 잠깐 보면은 네. 예산 자체가 아마 1.6%만 반영됐나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1.6%라는 거는 요구사항의 1.6%. 예, 광주광역시가 국회에 요청한 증액이 네. 11개 사업에 총 1,625억 원이었는데 네. 이때 광주시가 정부에다가 요구한 것이 679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11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1.6% 반영된 거다. 그러니 광주에선 할 일도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국회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 광주 홀대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이거는 국회 증액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꼭 지켜드려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1.몇 프로 증액 받아준 거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광주시를 그냥 무시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광주 무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AI 특화 도시 뭐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AI 집적 단지 2단계 예타 면제 그리고 AI 영재고 국비 부담분 이런 AI 관련한 이슈 예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좀 봐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큰 게 있는데요. 요거야말로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 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AI로 전환하자. 그게 AX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엔디비아가 이렇게 시총 1위로 가고 이러는 것들은 네. 인터넷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4차 산업에 대한 큰 흐름이 있다. 네. 이것들이 우리가 투자 대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많은 나라의 3%밖에 안 되는 미국의 3%밖에 안 되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추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가 네. 몇 년 전에 시작한 그 AI 1단계 사업을 더 심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네. 이제 크게 보면은 요즘은 중요한 것이 한국의 K컬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AI를 통한 그것을 하나의 주로 가져간다면 네. 우리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실현이라는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컬처가 이제 중요하고 컬처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제가 문체위 간사할 때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두 개의 단체를 하나로 해서 경쟁력을 높인 사업이라 애정을 갖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저희가 잘 살피고 국회 증액을 꼭 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지역구가 경기 파주 을인데 알게 모르게 광주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이 뿌리이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데에 있어서의 저희가 국민의힘은 악착같이 영남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호남을 챙겨야 된다 이런 다 DNA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거는 이슈가 됐던 건데 그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광천 지역 교통 인프라 뭐 BRT 도시철도 같은 거 국비 지원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내년 5차 국가 철도망 네. 계획에 일단 이 철도 사업들은 들어야 되거든요. 복합 단지도 물론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 교통 기반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총 120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 기존에 80조 써버리면 120조 해봐야 40조밖에 안 되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략 반씩 나눠집니다. 그럼 20조씩이 나눠지는데 그럼 20조 가지고선 다른 그 지방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예결위에서 노력하고 기재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전체 파일을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 40조에 있던 것들을 예를 들어 80조나 60조로 늘리게 되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전수를 넘어서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뭐 그를 하기 위한 뭐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법안 이름이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을 발의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고 네. 그다음에 전수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돼서 그 문화재를 일반 국민들이 네. 즐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제가치 지역 공동체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네. 이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뭐 가령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순천 송광사, 뭐 서남사 구례화엄사, 장성의 백양사, 해남 대흥사 등등에서 진짜 유서 깊고 풍광이 수려한 사찰들도 많이 있고 고택 서원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계 유산 축전 이런 거를 전남에서는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 예산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네. 네. 근데 전통 문화의 고갱이라고 보면 사실은 사찰 문화죠. 네. 예, 사찰에서의 많은 국가 유물을 또 국복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지난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사찰 문화재에 대한 것들을 보존,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예산도 한 600억 정도, 500억 정도를 증액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세계 유산 축전도 네. 단순하게 이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건축 미학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하고의 취지가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역시 꼭 예산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순천은 뭐 앞서 K컬처 말씀을 하셨는데 K 디즈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저보다도 앵커님이 우리 네. 저 호남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순천만 그 공원 축제로 인해서 개펄 축제로 인해서 많은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또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발판을 가졌다면 역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또 웹툰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한데 이런 거 자체가 또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고 또 요즘은 지방 소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기존의 형태로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발전하고 또 이렇게 인구를 늘려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순천에 대한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K컬처로 인한 스피노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건이 똑같은 가격, 똑같은 제품이었어도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좋으면 더 비싼 가격에도 살 수 있고 비싸게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것까지 생각하면 이런 예산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예. 뭔가 파급 효과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에 뭐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 말씀 들어봤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민주당에 있어서의 호남은 특히 광주는 저희가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민주당을 도와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잊지 않는 게 수구조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전국 정당화를 가고 있고 다음 정권을 꼭 획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호남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그 웃자라기도 하고 결국은 줄기가 대가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과를 못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 또 정책 이런 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